미국이 중동에서 쫓겨났습니다. 50년간 120조 원짜리 방산시장을 독점하던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앞에서 철수 매뉴얼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조 원어치 무기는 워싱턴에서 원격으로 잠겼고 중동의 하늘엔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벌인 그 전장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350발, 요격률 97%. 미국이 불가능이라 판정한 하늘을 한국이 3분 만에 틀어막은 겁니다. 그날 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중동 5개국이 동시에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50년 왕좌가 무너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브라이언 콜먼이라고 합니다. 25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14년을 보냈고 퇴직 후에는 로키드 마틴 중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죠.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어요.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 무기를 파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무기들이었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 중동 장성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미국의 방패 아래 들어간다는 건 세계 최강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25년간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미국의 텃밭이었어요. 연간 120조 원 규모의 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68%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32%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나눠 가졌고 한국 같은 나라는 통계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이라크 스커드를 요격하는 장면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한 장면이 50년치 마케팅보다 강력했어요. 실전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든 경쟁사의 스펙시트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코웃음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미사일이라니. 천궁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었어요. 당시 제 상사였던 더글러스 하트는 저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지사 부사장이었던 그는 천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입꼬리를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산 미사일. 자동차나 잘 만들지. 미사일은 가전제품이 아니라고. 더글러스는 프린스턴 출신의 미 공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키가 190cm에 달했고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을 으스러뜨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웃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그 웃음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대부분은 조롱이었습니다. 더글러스에게 무기 판매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비즈니스였어요. 그는 패트리어트 한 포대를 팔 때마다 계약 금액의 0.8%를 커미션으로 받았습니다. 포대 하나에 1조 2천억 원이니까 건당 96억 원이에요. 중동에 패트리어트를 3포대 팔면 웬만한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커미션은 더글러스보다 적었지만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워싱턴 근교 맥클레인에 집이 있었고 아이 둘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제 직업이자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가 아부다비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을 때 기온은 47도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열기를 삼키는 느낌이었어요. 더글러스가 앞장서서 VIP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양복은 한 치의 주름도 없었어요. 47도 사막에서도 저 인간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더글러스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UAE 방공군에 패트리어트 추가 포대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계약 규모는 3조 8천억 원. 성사되면 더글러스의 올해 커미션만 3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공항에 UAE 국방부 의전팀이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검은 SUV 행렬과 호위 차량, 그리고 환한 미소의 연락관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더글러스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UAE 국방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더글러스가 전화를 끊은 뒤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일정이 밀렸대. 이틀 뒤로. 일정이 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직접 왔는데 이틀을 기다리라니요. 중동에서 미국 방산 기업은 왕이었습니다. 일정을 미루는 건 왕에게 문을 닫는 것과 같았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최근 중동 방산 동향 보고서를 훑었어요. 그때 눈에 걸린 문장이 있었습니다. UAE 방공군 사령부, 한국방위사업청과 기술시연 일정 협의 중. 한국이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더글러스에게 보여줬습니다. 더글러스가 화면을 슬쩍 보더니 코를 훌쩍였어요. 한국, 아마 동남아용, 저가형 수출 실적 만들려고 시연이라도 하려나 보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더글러스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유에 기대어 태블릿을 닫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깊이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틀간 호텔에 갇혀있는 동안 이상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UAE 방공군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현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연간 유지 보수비만 8천억 원이었어요. 패트리어트 포대를 살 때는 그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매년 8천억 원이 빠져나가면 어떤 부자 나라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에는 미국 국방부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시스템을 잠글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구매국이 수조 원을 주고 산 무기를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더글러스는 이걸 무기의 보험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더글러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국방부가 아니었어요. 워싱턴 본사였습니다. 더글러스가 전화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얼굴을 14년간 봐왔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란이 움직였대. 더글러스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목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위협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뉴스를 켰어요. 아직 속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페르시아만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양복을 여미며 일어섰어요. 기회야, 브라이언. 이란이 쏘면 패트리어트가 막아. 실전 시연이 저절로 되는 거지. 추가 포대 계약은 떼놓은 당상이야. 더글러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는 눈이었어요. 14년간 그 눈을 봐왔지만 그날따라 유독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글러스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 무시한 게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사막 환경 적응 문제요. 저는 펜타곤 시절 그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의 극단적인 지열 변화가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심각한 노이즈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낮에 55도까지 올라간 모래가 밤에 급격히 식으면서 뿜어내는 열적 외선이 레이더 센서를 교란시키는 거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 노이즈를 적 미사일로 오인할 수 있었어요. 그 보고서를 더글러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거 올라가면 계약 날아가. 묻어. 저는 묻었습니다. 25년간의 습관이었어요. 상사가 묻으라면 묻는 거였습니다. 그게 미국 방산업계의 룰이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가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사막의 모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호텔 창문이 진동했어요.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글러스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예요.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인간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UAE 방공사령부로 가는 차 안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안에서 자폭 드론 350기 이상을 발사했어요. 동시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28발이 아부다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였어요. 방공사령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수백 개 찍혀 있었어요. 경보음이 3단계로 울리고 있었고 장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운용팀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군 파견 기술팀장 제임스 워커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표적 식별이 불가능해요. 제가 14년 전에 작성한 바로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막 지열이 만들어내는 허위 신호가 레이더 화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붉은 점 수백 개 중에 진짜 미사일이 몇 개인지, 어느 것이 모래가 만든 허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콘솔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전쟁 때문이 아니었어요.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3조 8천억 원짜리 추가 계약이 날아가는 거였으니까요. 라시드 알 마크툼 방공여 단장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UAE 방공군의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영국 샌더스트 출신의 미국 포트실 포병학교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15년간 패트리어트를 운용해 온 사람이에요. 라시드가 제임스에게 소리쳤어요. 수동 요격 전환하겠습니다. 가용 미사일로 외곽부터 방어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합니다, 여단장님. 잔여 요격탄이 12% 미만입니다. 미 국방부 매뉴얼 32조에 따라 VIP 방어 구역 외 지역의 방어 자산은 회수해야 합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회수라니. 외곽의 민간인이 5만 명입니다. 난민 캠프 의료시설도 있어요. 제임스는 바인더를 펼쳐 라시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미 국방부 긴급 철수 매뉴얼이었어요. 활자가 빼곡했습니다. 라시드가 그 바인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노트북을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벙커 구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더글러스가 제 옆으로 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임스한테 시스템 락다운 걸라고 해. 패트리어트 데이터 유출되면 안 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락다운이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시스템을 잠그라고요? 더글러스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힘이 세서 어깨뼈가 아팠어요. 듣고 있나, 브라이언.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기록에 남으면 끝이야. 중동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체 계약에 영향이 가. 시스템 잠그고 데이터 날려. 더글러스에게 5만 명의 민간인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가벼운 숫자. 그게 더글러스 하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콘솔의 투명 커버를 닫았어요. 스탠바이 대기 모드 영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방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글러스가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 패트리어트 시스템 전체가 원격으로 락다운 됐어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모든 콘솔에 떴습니다. UAE가 수조 원을 주고 산 무기를 미국이 워싱턴에서 버튼 하나로 잠가 버린 겁니다. 라시드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금속 표면에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접근 권한 없음. 그 한 줄이 라시드의 15년 경력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천장이 흔들렸어요. 드론 선발대가 방어망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더 추적도 요격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CCTV에 외곽 송전탑이 폭발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대규모 정전이었어요. 벙커 조명이 꺼지고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며 붉은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라시드가 무전기를 잡았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어딘가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카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카림은 라시드의 부하였어요. 아부다비 외곽 난민 캠프 방공 초소의 말단 레이더 기술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 캠프 의료시설에는 카림의 여동생 야스민이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는 1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정전이 되면 비상 배터리가 작동하지만 그건 4시간짜리였어요. 4시간. 그게 야스민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더글러스는 벙커 출구 쪽에 서 있었어요. 장갑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술팀이 서버실에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음의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부하 셋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철수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더글러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더글러스가 라시드를 내려다보았어요. 190cm의 키에서 나오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단장. 동맹은 계약입니다.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행 의무도 없어요. 비즈니스의 기본이죠. 더글러스가 라시드의 어깨를 밀치며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CCTV 화면에 미군 장갑차 4대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일렬로 정돈된 대열이었습니다. 철수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티가 났어요. 저는 더글러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매뉴얼이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콘솔 화면에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14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 사막 지열 노이즈 문제, 더글러스가 묻으라고 했을 때 저는 묻었어요. 그 보고서가 살아있었다면 패트리어트가 사막에 맞게 개량됐을 겁니다. 이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벙커 바닥에 흩어진 바인더, 종이들을 밟으며 서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긴급 철수 매뉴얼이라는 글자가 군화 밑에서 구겨지고 있었어요. 그 매뉴얼에 따르면 저는 지금 장갑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카림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알아 보였지만 여동생이라는 단어와 숨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아이의 숨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라시드가 군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어요. 모서리가 접히고 때가 묻은 명함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라시드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하나, 둘, 셋. 벙커 천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4번째 연결음이 끝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라시드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부다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천궁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는 벙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벌인 전장에서 동맹국 장교가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컨설턴트인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요. 수치심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14년 전 서랍에 묻은 보고서가, 25년간 팔아온 무기가 방금, 전 도망친 상사의 뒷모습이 전부 뒤섞여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라시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붉은 비상등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기대와 절망이 동시에 담긴 눈이었습니다. 한국이 온답니까? 라시드가 물었어요.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드론이 상공을 배회하는 전장에 고작 한국이 무엇을 들고 온다는 건지, 패트리어트도 못한 일을 한국산 미사일이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2시간 뒤,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군용활주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체불명 수송기 한 대가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모래 기둥이 솟았습니다. 착륙이 아니라 충돌에 가까웠어요. 모래 폭풍이 활주로 절반을 덮고 있었고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체를 내린 겁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미군 수송기도 이런 기상에서는 착륙을 포기합니다. 후방 적재함이 열렸어요. 저는 벙커 CCTV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중무장 특수부대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어요. 최소 30명은 되는 완전 군장 병력. 이란 드론 350기를 상대하려면 그 정도는 와야 하니까요. 적재함에서 내린 것은 6명이었습니다. 달랑 6. 군복이 아니었어요.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회사 로고가 반쯤 벗겨진 곤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 머리카락은 모래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그 뒤로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섰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백팩에서 노트북 가방이 2개 튀어나와 있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치는데 귀찮은 듯 고무줄로 묶으며 활주로를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떡 벌어진 체격의 중년 남자, 통역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사람, 그리고 장비 케이스 2개를 양손에 든 젊은 남자가 따라왔어요. 마지막 한 명이 비행기 트랩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장비 케이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모래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바지에 모래가 묻었습니다. 옆에 있던 체격 좋은 중년 남자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게 한국이 보낸 전부였습니다. 저는 CCTV 화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국이 기술팀 35명의 장갑차 4대를 끌고 와서도 못한 일을 작업복 입은 6명이 하겠다고요? 더글러스가 벙커 출입구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갑차가 기지 외곽에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모래 폭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한국팀이 활주로에 내리는 장면을 본 더글러스가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이빨이 드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 인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자살하러 왔나? 영어였지만 벙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더글러스는 들리게 말한 겁니다. 일부러요. 라시드가 벙커 입구에서 한국팀을 맞았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다가왔어요. 통역이 옆에 섰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통역이 옮겼습니다. 천궁, 책의 총괄 박준혁입니다. 발사대 위치 알려주십시오. 인사도 악수도 없었어요. 브리핑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내뱉은 말이 발사대 위치였어요. 라시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25년을 일하면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브리핑도 없이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펜타곤에서는 작전 개시 전에 최소 6시간의 브리핑이 필수였습니다. 상황 파악, 리스크 분석, 책임 소재 확인.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매뉴얼대로 했다고 뒤집을 수 있거든요. 박준혁이라는 사람은 매뉴얼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라시드가 현지 병사 셋을 배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카림이었어요. 난민 캠프 방공 초소에서 급히 소환된 말단 기술병이었습니다. 23살. 미군 기술자들에게 커피나 타 주며 무시당하던 청년이에요. 박준혁이 점퍼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냈어요. 공항에서부터 쥐고 왔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의 젊은 여자가 노트북을 꺼내 벙커 콘솔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름은 윤세라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31살이었어요.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천궁 교전 알고리즘의 핵심 개발자였습니다. 윤세라가 구형 노트북을 천궁 레이더 서버 포트에 꽂았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가 그 자판 소리였어요. 더글러스가 출구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노트북 하나로 방공망을 세우겠다. 이건 대학 실험실이 아니라 전쟁터야. 박준혁은 더글러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벙커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방향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44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방독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비웃는 더글러스와 작업복을 입고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나가는 박준혁.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윤세라가 자판을 두드린 지 45초 만에 화면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좌표가 빼곡한 표였어요. 카림이 옆에서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림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미군 시스템이 놓친 드론 궤적입니다. 카림이 라시드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라가 노트북 한 대로 미군 패트리어트가 사흘 동안 잡아내지 못한 미세 드론. 궤적 80개를 한 번에 화면에 띄워낸 겁니다. 80개요. 미군 시스템이 포착한 건 겨우 30개 남짓이었는데 그 3배 가까운 숫자였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천궁의 레이더는 수동 모드에서도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였어요. 미군은 자기들 시스템이 꺼지면 데이터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겠지만 천궁의 설계 철학은 달랐던 겁니다. 윤세라가 그 숨겨진 로그를 노트북으로 직접 끌어낸 거였어요. 화면에 80개의 궤적선이 펼쳐졌습니다. 이란 드론의 침투 경로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어디서 날아와서 어느 고도로 진입하고 어떤 패턴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지까지 전부 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보는 없었어요. 미군 시스템은 VIP 구역 바깥의 데이터를 아예 수집하지 않았거든요. 계약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구형 노트북 한 대가 그 사각지대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콘솔 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25년간 미국 방산 시스템만 다룬 사람입니다. 패트리어트의 레이더 해석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노트북 한 대가 그 최고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 느낌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80개의 궤적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글러스가 출구 앞에서 그 화면을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코웃음을 치지는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장갑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져 있었어요. 그때 윤세라가 손을 멈추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벼요.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천국 레이더를 본격 가동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화면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허위 경보였어요. 400개가 넘었습니다. 사막 지열을 적기로 오인한 레이더가 미친 듯이 경보를 쏟아낸 거예요. 낮 동안 50도 가까이 달궈진 모래가 밤이 되면서 뿜어내는 열적 외선이 레이더 센서를 완전히 교란시켰어요. 패트리어트도 이 노이즈 때문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미군은 25년 넘게 중동에 주둔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역시 안 되잖아. 방금 도착한 한국 시스템이 25년짜리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다고요. 윤세라가 30분째 자판을 두드리다 처음으로 손을 멈췄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기본 알고리즘은 한반도 온대 기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극단적인 열 변화는 설계 단계에서 상정하지 않은 변수였던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400개의 붉은 점이 깜박이고 있었지만 그중 진짜 위협이 몇 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카림이 윤세라에게 다가갔어요.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적은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통역을 거쳐 카림이 말했습니다. 2년간 야간 레이더 노이즈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대별 지열 변화와 허위 신호의 상관관계입니다. 윤세라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숫자는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윤세라가 고개를 들어 카림을 봤습니다. 천재네요. 통역이 아랍어로 옮겼어요. 카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벙커에서 2년간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미군 기술자들은 카림을 커피 심부름꾼으로밖에 보지 않았거든요. 윤세라가 카림의 수기 데이터를 천궁, 교전 알고리즘에 이식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계측기가 아니라 연필로 적은 숫자가 수천억 원짜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열이 급격히 떨어지며 노이즈 패턴이 바뀐다는 카림의 기록이 핵심이었어요. 미군은 이 시간대를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감시 자체를 중단했거든요. 하지만 카림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그 패턴을 관찰해 왔던 겁니다. 코드를 수정하는 동안 벙커 한쪽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어요. 현지 대원들이 가져온 만디라는 아랍 음식이었습니다. 양고기와 쌀이 뒤섞인 커다란 쟁반이 바닥에 놓였어요. 한국 팀이 도착한 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박준혁이 밖에서 돌아오더니 쟁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맨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현지 대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랍에서 맨손으로 밥을 나눠 먹는 건 가족끼리나 하는 행위거든요. 박준혁은 그런 의미를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그저 배가 고파서 앉은 것이겠죠. 하지만 현지 대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경계가 풀리고 있었어요. 미군 기술자들은 현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항상 MR이 전투 식량만 먹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윤세라가 엔터를 쳤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400개의 노이즈가 사라지고 선명한 점 4개가 남아 있었어요. 15km 밖에서 접근 중인 이란 스텔스 드론 사기였습니다. 카림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사막 지열의 허위 신호를 걸러낸 겁니다. 400개의 가짜 속에서 진짜 넷을 골라낸 거였어요.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하얗게 죽어있던 레이더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콘솔 뒤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의 심장이 한국산 노트북 앞에서 뛰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살아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발사대 쪽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체격 좋은 중년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정태수 기장이었어요.
모래가 레이더 회전축에 끼었다고 했습니다. 사막 특유의 미세한 분진이 정밀 기계의 틈새를 갉아먹은 거예요. 회전축이 멈추면 레이더가 죽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아무리 알고리즘을 고쳐도 소용없어요. 과열 경고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마스크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급하게 출발하느라 방독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겁니다. 1초쯤 멈칫하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벙커 문을 열었어요.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피부를 벗겨낼 듯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밤인데도 42도에 가까웠어요. CCTV로 봤습니다. 정태수가 레이더 회전축 위로 올라가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고 있었어요. 모래가 눈과 코를 덮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움큼, 두 움큼.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감정을 접어둔 거였을 겁니다. 모래를 치운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발사대 기반부의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했어요. 정태수가 벙커로 돌아오더니 자기 배낭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1리터짜리였어요. 사막에서 물 한 병은 생명입니다. 정태수가 그 물을 발전기 냉각구에 들이부었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스스로 일어선 건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를 봤어요. 하지만 자기 마실 물을 기계에 붓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그런 항목이 없거든요. 물 보급이 끊기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전기에서 카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보였지만 여동생이라는 단어가 또 들렸어요. 난민 캠프 의료시설의 비상 배터리 잔량이 31%로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야스민의 인공호흡기가 배터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4시간짜리 배터리의 3분의 1도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카림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콘솔 앞에 앉아 윤세라가 시키는 데이터를 계속 읽어주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시드가 카림에게 다가갔어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카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목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14년간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쓰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미사일의 요격률을 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그 퍼센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14살짜리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글러스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브라이언. 이건 데이터야. 방어 범위 밖의 민간인은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밖에서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발사대 중앙 냉각 파이프의 온도가 105도를 넘긴 겁니다. 냉각수가 다 증발해버린 거였어요. 정태수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박준혁이 그를 막아섰어요. 둘이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짧았어요. 박준혁이 방염 장갑 한 켤레를 집어 정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손으로 벙커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CCTV에 잡힌 장면이었어요. 발사대 냉각 밸브가 모래에 고착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태수가 방염 장갑으로 밸브를 잡고 돌렸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박준혁이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았어요. 105도짜리 금속이었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지만 박준혁의 입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비명을 삼킨 거였습니다. 그 상태로 밸브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어요. 정태수가 같이 잡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힘을 줬어요. 밸브가 반 바퀴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 더. 과열된 냉각수가 분출되며 하얀 증기가 솟았어요. 박준혁이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화상이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나시드가 CC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시드의 부하 셋이 벙커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군이 떠나고 나서 도망치려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나시드가 돌아섰어요. 3명의 조끼끈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알라께서 보고 계신다.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는데 도망가겠다는 거냐. 나시드의 고함이 벙커 벽을 때렸어요. 병사 하나가 멈췄습니다. 둘이 멈췄어요. 셋 다 멈췄습니다. 나시드가 외쳤어요. 전원 얼음물 들고 발사대로 뛰어라. 기지식당 제빙기에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녹기 시작한 얼음을 급수통에 쓸어 담아 발사대까지 릴레이로 전달했습니다. 도망치려던 3명이 전부 급수통을 들고 뛰고 있었어요. 그때 벙커 계단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급 군화 소리였어요. 나세르 알쿠바이시 UAE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세르가 라시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차에 냉각수가 있다. 주차장에 차 전부 뜯어서 써라. 주차장에는 국방 차관의 벤틀리, 참모진의 메르세데스, 경호팀의 SUV가 있었어요. 대당 수억 원짜리 차량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를 뽑으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전부 뽑아라. 차관의 명령이었어요. 병사들이 렌치를 들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1대, 2대, 5대, 10대. 기지 안의 모든 차량에서 냉각수를 뜯어냈어요. 정태수가 화상 입은 박준혁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병사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얼음물의 차가움은 통역이 필요 없었겠죠. 윤세라가 벙커 안에서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차량 냉각수로 땜칠한 냉각 시스템의 유량과 온도가 정상 규격과 달랐습니다. 자동차 냉각수는 미사일 발사대용이 아니니까요. 그 차이를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야 했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29%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온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98도, 91도, 84도. 경고등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77도, 73도.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벙커 안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던 사람들 사이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어요. 레이더가 안정되고 발사대 냉각이 완료됐을 때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리국장이었습니다. 벙커가 조용해서 위성전화 스피커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전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통역이 실시간으로 속삭이듯 옮겼어요. 박수석, 거긴 이미 글렀어. 전력도 끊기고 장비 과열까지 됐다며. 천궁이 실전에서 뚫리는 장면이 알려지면 K방산 수출 전체가 타격이야. 당장 대사관 차량 타고 나와. 이건 명령이야. K방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논리였어요. 천궁이 이 사막에서 실패하면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빠져나와서 실패를 최소화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철수 매뉴얼과 논리 구조가 똑같았어요. 수치가 안 맞으면 손절하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료의 언어는 만국 공통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준혁이 위성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왼손에 현지 병사가 감아준 붕대가 빨갛게 베어 있었어요. 관리국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이야. 1시간 안에 대사관 장갑차가 도착한다. 전원 탑승해. 박준혁이 화상 입은 손으로 위성전화를 쥐고 있었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아닌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박준혁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계는 포기해도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12글자였어요. 하지만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준혁이 위성전화 뒷면을 열었어요. 배터리를 빼내더니 바닥에 놓았습니다. 군화로 밟았어요. 2번. 배터리 케이스가 갈라지며 기판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 더 밟자 완전히 부서졌어요. 명령을 받을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박준혁의 발끝에 꽂혀 있었어요. 부서진 배터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준혁이 벙커 출입문으로 걸어가 잠금 레버를 돌렸어요. 철컹. 문이 내부에서 강제 폐쇄됐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박준혁이 돌아서며 한국팀 전원을 봤어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우리가 증명한다. 저는 벙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인이에요. 방금 전 미국이 도망쳤고 지금 한국이 문을 잠그고 남았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두 나라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거였어요. 마지막 장갑차가 모래 폭풍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벙커 문이 잠겼으니 더글러스도 갇힌 겁니다. 더글러스가 문 쪽으로 뛰었어요. 잠금 레버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박준혁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문 열어. 여기 있으면 전부 죽는다고.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윤세라 옆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존재가 시야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글러스가 제게로 왔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아까처럼 세게요. 브라이언, 저 미친 놈한테 문 열라고 해. 한국어 할 줄 모르잖아. 통역한테라도 말해. 저는 더글러스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25년간 그 손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보고서를 묻으라면 묻었고 시스템을 잠그라면 잠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카림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야스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한 호흡이었어요. 더글러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더글러스에게 한 거부였어요. 25년 만에요. 더글러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자기 말이 안 먹히는 상황에 대한 공포. 190cm의 거구가 벙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양복 바지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더글러스가 작아 보였어요. 벙커 전체가 암전된 건 그 직후였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졌어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5초, 7초, 10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비명이 울렸고 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공격이었어요. 강력한 교란 전파가 벙커의 전력 계통을 통째로 마비시킨 겁니다. 비상 발전기까지 먹통이 됐어요. 10초 뒤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며 비상등이 다시 켜졌지만 메인 전력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도 강제 절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레이더가 멈춘 거였습니다. 윤세라가 노트북을 뒤집었어요. 본체 배터리로 전환한 겁니다. 화면은 켜졌지만 레이더 연결은 끊겨 있었어요. 배터리 잔량 23%. 윤세라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어요. 3초쯤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메인 전력 없이 서버를 깨우는 우회 경로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설계도에 없는 방법이었어요. 배터리가 19%를 찍었을 때 화면에 초록색 커서가 깜박였습니다. 천궁 서버가 절전 모드에서 빠져나왔어요. 레이더 콘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세라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발사대 중앙 쿨러가 멈춘 거였습니다. 시스템 온도가 다시 108도를 넘겼어요. 레이더가 살아나도 미사일을 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림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발사대 쪽 현지 병사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정태수가 이미 밖에 있었어요. 아까 얼음물을 가져갔던 병사들이 남은 냉각수를 끌어다 파이프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이 먼저 감지했어요. 동쪽 해상에서 다수의 발사 여론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카림이 숫자를 읽었어요. 350기입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 올린 겁니다. 자폭 드론 310기와 탄도 미사일 40발이 편대를 이루어 페르시아만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카림의 무전기에서 난민 캠프의 비상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야스민의 인공호흡기 배터리 잔량이 9%로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카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온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가져온 냉각수가 작동한 거였어요. 87도, 82도, 76도.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350개의 붉은 점이 전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점 하나하나 옆에 초록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조준 완료. 박준혁이 발사대 콘솔 앞에 섰어요. 350개의 표적에 초록 테두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윤세라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윤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세라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세 번째로 박준혁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통역이 제게 속삭였어요. 사막 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35발을 동시에 쏘겠답니다. 뭐라고요? 35발 동시 발사. 세계 어떤 방공 체계도 그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다. 미사일끼리 궤적이 간섭하면 공중에서 충돌할 수 있거든요.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박준혁이 가리킨 건 천장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사막 지표면과 상층 대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상승 기류.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그 기류를 타면 궤적 간 간격이 벌어진다는 계산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25년 동안 골칫거리로 여기던 사막의 열 변수를 무기로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라가 네 번째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사 시퀀스를 35발 동시로 재설정하는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11%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과 배터리를 동시에 쫓고 있었습니다. 윤세라가 마지막 엔터를 쳤을 때 배터리는 7%였어요. 박준혁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투명 안전 커버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크릴이 갈라지며 붉은색 발사 버튼이 드러났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박준혁의 손에 꽂혔어요. 라시드, 카림, 나세르 차관, 그리고 벙커 구석의 웅크린 더글러스까지. 전탄 발사. 박준혁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어요. 손바닥 전체로 버튼을 강타했습니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어요. 바닥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떨렸습니다. 발사음이 심장을 두드렸어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35발이 치솟는 소리였어요. 굉음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CCTV를 켰어요. 발사대 12기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사막 밤하늘을 갈랐어요. 35개의 불기둥이 부채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열상승 기류를 타고 궤적이 벌어지며 하늘을 뒤덮었어요. 거대한 손이 하늘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350개의 붉은 점을 향해 초록색 요격선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붉은 점이 터지며 사라졌어요. 요격 성공 팝업이 떴습니다. 5, 10, 20, 붉은 점이 초록으로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카림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모래 폭풍의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란 드론의 엔진 여럿만을 콕 집어 타격하고 있었어요. 헛발질하는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벙커 안이 숨을 멈추었어요.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350개, 280, 140점. 1분이 지났어요. 붉은 점이 70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30개. 3분이 되었을 때 350개의 붉은 점 중 340개 이상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격률 97%. 3분 만에요. 벙커 구석에서 비명 같은 환호가 터졌어요. 현지 병사 하나가 헬멧을 벗어 공중에 던졌습니다. 라시드가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난민 캠프 좌표가 있었어요. 미군이 계약 범위 밖이라고 버린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그 좌표 위에 붉은 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야스민의 의료시설을 향해 낙하하던 마지막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초록색 요격선이 그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거리가 아슬아슬했습니다. 요격선이 붉은 점에 닿았어요. 팝업이 떴습니다. 요격 성공. 파편 잔여량 제로. 야스민의 의료시설 위에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계약 범위 밖이라고 버린 구역을 미국이 가치 없다고 분류한 연례. 살짜리 아이의 머리 위를 한국이 지켜낸 겁니다. 카림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난민 캠프 의료시설에 연락했습니다. 잡음이 길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발음이 멈췄습니다. 야스민이 자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카림이 무전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첩이 가슴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낡은 수첩이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저는 콘솔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 벙커 바닥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벙커 밖 CCTV에 하늘이 찍혔습니다. 요격된 드론의 잔해가 사막 상공에서 불꽃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화염이 동시에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이 그린 궤적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더글러스가 벙커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최종 상태 보고가 떠 있었어요. 커다란 빨간 글씨. 방어 불가. 더글러스의 시스템은 이 전장을 방어 불가능으로 판정했었습니다. 데이터상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더글러스의 입이 열렸어요. 매뉴얼 밖에 미친 놈들. 영어였지만 감탄인지 자조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 더글러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요격이 끝나고 벙커 안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벙커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군사 옵서버 파이살 빈 압둘라 특사였어요. 개전 이후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관찰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도망칠 때도,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도, 발사대가 과열됐을 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 파이살이 위성 암호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장비 덮개를 열고 주파수를 맞추는 손놀림이 빨랐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왕세자 전하께 연결하라. 목소리가 낮았지만 벙커 안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차기 방공망 사업, 미제 사드는 전면 재검토한다. 한국의 천궁을 우선 협의 대상으로 올려라. 연결도 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한 거였어요. 3분간의 요격이 사우디의 수조 원짜리 방위 사업 한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사우디는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입니다. 연간 무기 구매액만 45조 원이에요. 그 사우디가 미국 사드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중동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이살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벙커 통신실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국방부, 쿠웨이트 합참, 오만 왕실 군사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가? 72시간 안에 5개국에서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중동 방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콘솔 뒤에 서서 그 전화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가 올 때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이 50년간 독점한 중동 방산 시장의 왕좌가 작업복 입은 6명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글러스가 벙커 구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복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190cm의 거구가 작아져 보였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워싱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결된 통화 내용이 벙커 안에 흘렸어요.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우디가 사드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도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중동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더글러스. 더글러스가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판정한 걸 해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더글러스가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빨간 에러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화면을 한번 보더니 태블릿을 뒤집어 엎었어요.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요. 에러 메시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나세르 알쿠바이시 국방차관이 벙커로 내려왔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차관이 박준혁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백지 발주서였습니다. UAE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품목란에 천궁 추가 포대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쓰십시오.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젯밤 백악관에 추가 패트리어트를 애원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발주서를 들여다봤어요. 3초쯤 보더니 서류를 접어 차관에게 돌려줬습니다. 통역이 옮겼어요. 그 전에 무기를 스스로 다룰 교육센터부터 지으시라고 합니다. 차관의 눈이 커졌어요. 수조 원짜리 계약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무기를 파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사람을 기르는 게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고 서버 비밀번호를 쥐고 있었어요. 접근 권한 없음. 그 한 줄로 구매국을 무력하게 만들었죠. 박준혁은 그 방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4년간 펜타곤에서 써온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무기 수출 전략 보고서. 핵심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술 종속성을 유지하라. 구매국이 독자 운용 능력을 갖추면 재구매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매뉴얼의 핵심 부분은 영어로만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은 미국이 독점했어요. 무기를 팔 때 열쇠는 넘기지 않는 것. 그게 미국 방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은 열쇠를 함께 만들자고 한 거였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벙커 지상층 브리핑실에 UAE 군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이 모였어요.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아랍에미리트 군 방공망의 체계 표준을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25년 넘게 미국 체계로 운영하던 방공 시스템 전체를 한국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어요. 장성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차관의 눈빛이 그 소리를 눌렀습니다. 더글러스가 브리핑실 뒷문에서 그 선언을 듣고 있었어요. 문틀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더글러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늘 상대를 정면으로 내려다보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미국 방산 50년 왕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폭격이 멈춘 사막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밤새 하늘을 뒤덮던 불꽃의 잔해가 모래 위에 검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박준혁이 현지 대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라가 노트북을 펼쳐 한 줄씩 설명했고 통역이 아랍어로 옮겼어요. 사막 환경에서 모래가 어디로 침투하는지, 열 변화에 따라 센서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냉각 시스템 점검 주기를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 전날 밤 목숨을 걸고 터득한 것들을 고스란히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카림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새 노트를 펼치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윤세라가 자기 수첩을 찢어서 준 거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라시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콜먼 씨, 부탁이 있습니다. 한 곳만 같이 가시죠. 차를 몰았어요. 박준혁과 카림도 함께였습니다. 목적지는 아부다비 외곽 난민 캠프 의료시설이었어요. 야스민이 있는 곳이요. 캠프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어젯밤 미사일이 떨어질 뻔했던 곳이었지만 건물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파편 잔여량 제로. 레이더 화면에 떴던 그 문구가 실감났어요. 작은 병실 문을 열자 야스민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색연필을 쥔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림이 달려갔어요.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랍어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야스민이 오빠의 목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웃음이 작았지만 환했어요. 야스민이 그리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건 미사일이었어요. 밤하늘을 가르는 불기둥 여러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깃발이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태극기였습니다. 색이 조금 틀렸어요. 동그라미가 찌그러져 있었고 궤의 위치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이 사막에서 가장 정확한 태극기였어요. 박준혁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기름때 낀 손가락으로 태극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그 투박한 얼굴에 물기가 번져 있었어요. 박준혁이 야스민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야스민이 다시 웃었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이 계약 범위 밖이라고 버린 구역이에요. 제가 속한 회사가, 제 상사가, 제가 25년간 팔아온 시스템이 이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살아서 웃고 있는 건 한국 때문이에요. 구형 노트북과 자동차 냉각수와 맨손으로 돌린 밸브가 만든 방패가 이 아이의 숨통을 살린 겁니다.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쓰던 날들, 더글러스에게 묻으라는 말을 듣고 서랍에 넣었던 보고서, 중동 왕실에서 패트리어트를 팔며 악수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 좁은 병실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팔았어요. 박준혁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같은 전장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오자 활주로 옆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착공식이었습니다. 나세르 차관이 직접 지시한 거였어요. K방산 방공기술교육센터. 현판에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관이 삽을 들었어요. 박준혁에게도 삽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막 모래를 떴어요. 첫 삽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패를 함께 세우는 시작이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카림이 라시드에게 달려왔어요. 손에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아랍어가 섞인 수제 매뉴얼이었어요. 윤세라가 밤새 만들어서 넘긴 거였습니다. 카림이 말했어요. 제가 교육센터 1기 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카림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군에게 커피나 타 주던 말단 기술병이 다음 세대의 방패를 물려줄 교관이 된 겁니다. 오후에 한국 정부와
UAE 국방부가 방위산업 전 주기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공동 연구, 기술 이전,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협약이었습니다.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해가 기울 무렵 활주로에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팀이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활주로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라시드와 카림이 옆에 있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박준혁이 수송기 트랩 앞에 섰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사막 활주로에서 마주 보고 있었어요. 통역이 옆에 있었지만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 방산 컨설턴트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악수를 청한 겁니다. 박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기름때와 화상 연고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더글러스처럼 으스러뜨리는 악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짧고 단단했어요. 박준혁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투박한 손이 이마 옆에 붙었어요. 라시드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카림도요. 저는 경례를 올릴 수 없었어요. 미국 민간인이니까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요.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모래먼지가 일었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사막 하늘로 올라가는 수송기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천국 미사일이 그렸던 바로 그 하늘이었어요. 수송기가 점이 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카림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기지 입구에서 더글러스의 짐을 실은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현지 대원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가 탄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25년간 중동에 무기를 팔고 데이터를 들이밀던 나라의 마지막 장면이 흙먼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컨설턴트 브라이언 콜먼. 25년간의 방산 경력을 내려놓았어요. 이유란에 뭐라고 적었냐고요? 한 줄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K방산 방공기술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가르치는 기술 자문역입니다. 한국이 만든 교육센터에서 미국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교육센터 복도에 야스민이 그린 태극기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색이 틀리고 괴가 빠졌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진짜라는 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카림은 지금 교육센터 수석 교관이 됐어요. 23살짜리 말단 기술병이 200명의 차기 방공 요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림의 낡은 수첩은 교육센터 현관에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어요. 연필로 적은 숫자들이 수천억 원짜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운 증거로요. 가끔 야스민이 교육센터에 놀러 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산소 호흡기를 뗀 지 석달이 됐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며 교관들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태극기가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요. 괴의 위치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계약 범위 밖이라고 버린 구역에서 뛰고 있는 저 아이가 25년간 제가 팔아온 모든 무기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무기의 가치는 스펙시트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요격률 97%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치는 야스민이 뛰어다닐 수 있는 복도가 존재한다는 것, 카림이 수첩을 펼칠 수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 사막 위에 태극기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20조 원짜리 시장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방산 컨설턴트가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